안녕하세요. 간호 강사 유희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어요. 오늘 시간에는 기초양리에 관해서 챕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추후에 나중에 아주 짤막하게 요약본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초양리 국가고시 출제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기초양리는 최근 2024년도 작년 9월까지 해서 2문제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양기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물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초양리에 한번 키워드를 보고 할게요.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표시된 이 부분 있죠. 리도카인. 이 리도카인은 2025년도 올해 상반기 간호구 종사 국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 디곡신, 강심제죠. 리도카인, 국소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 아스피린, 항혈전제죠. 냉장 보관. 이건 뭘까요? 약물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마약 관리, 병원 내에서 어떻게 마약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협심증 환자한테 쓰고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무엇이며 작용 기전과 그리고 어떻게 투여하는 것이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약물과 약물 작용입니다. 약물 사용의 목적이 있죠. 약을 왜 쓸까요? 질병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라든가 PPD 용해, 투베리클린 결핵 반응 검사를 할 때 검사 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약물 중에 치료 예방 목적이 아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는 불편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자, 구비 조건을 보시면요. 우선 안전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최소한 적어야 한다. 그래서 초기에 부작용이 높은 걸 쓰더라도 항상 언제나 부작용이 더 낮은 우리 약물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발암 현상, 암을 발생하는 현상이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택적이어야 되겠죠. 오로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항생제를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값이 좀 싸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자, 약물 투여의 목적을 보시면요. 목적 보면 치료는 뭘까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방은 감염,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은 특정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보조제로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통증 및 불편감 제거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진통제라든가 진정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응급 환자 생각을 해봤더니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기침 제거하는 주사제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통증이나 특히 불편감 제거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약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반명, 약점명, 화학명, 상품명.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챕터는 우리 기본 기초 양리의 아주 정의부터 첫 장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 국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일반명은 우리가 주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주로 된 성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약정에 등재된 공식 명칭. 화학명은 화학 구조를 표현한 것이고, 상품명은 제약회사가 붙인 상업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많이 알죠? 타이레놀, ER, 타이레놀. 근데 그거의 일반명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약물에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명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선 타이레놀 주세요 라고 하면 미국에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면 모르겠죠.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아세트 아미노펜 주세요 그러면 말이 통한다는 얘기죠. 자, 약물의 조제,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고체, 반고체, 액체, 우리가 다 만나봤던 것 중에 하나죠. 필요할 때는 2가지 이상을 병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시면, 자, 고체는 정제, 타블렛이라고 하는 동그란 거, 타블렛, 캡슐, 가루를 캡슐 안에 넣어서, 그리고 산제, 그리고 반고체는 연고나 크림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반고체, 그리고 액체는 시럽, 주사제, 수액 등을 얘기합니다. 자, 약물 관리 팁입니다. 자, 약물 대략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관 환경에 대해서 나와요. 자, 습기, 열, 빛, 공기 노출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온 보관하면서 밀폐로 직사광선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용기간은 개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고 또는 개봉한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는 약물도 많습니다. 특히 라벨이 손상된 약물은 사용을 금지한다. 어떤 약인지 모르니까요. 항생제 사용주의 보면 증상이 없어져서도 처방된 기간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자, 약물 관리 중요하다고 표시했죠. 그래서 약물 관리에 대한 국가고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약물은 몇 도? 30도씨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30도면요. 우리가 여름에 아주 뜨겁다 그러면 31도, 2도 그렇거든요. 낮 기온이. 그래서 뜨거운 곳에 보관하면 약물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 자, 그리고 2에서 5도씨. 이건 아까 1번은 실온 보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에서 5도씨는 뭐예요? 냉장고 온도죠. 냉장고. 그래서 냉암소는 뭐냐면 냉장이면서 이 빛을 보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해야 되는 약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혈청. 그러니까 우리 혈액제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간호사실에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예방 백신, 검사약, 그래서 BCG, 결핵이라든가 PPD, 용액, 그리고 알부민. 그래서 결핵 반응 검사하는 PPD나 BCG, 우리 결핵 예방 백신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디? 냉암소, 냉장고에 보관한다. 알부민, 혈장이죠. 알부민,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헤파린, 그리고 항응고제 등 이렇게. 그리고 혈액제제. 만약에 대입번 낮에 5도가 내려왔는데 출혈이 심해서 그 환자한테 전열이라든가 뭐 혈소판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보면 처방된 블러드, 혈액이 있다면 그 혈액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자, 예방 백신의 약물 보관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은 뭐겠어요?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이게 답이겠죠. 자, 그래서 지문에 2에서 8도씨라 해도 맞죠. 냉장 보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실온 보관하는 것은 좌약이 있어요. 좌약은 항문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변비를 완화할 때 쓰는 용제입니다. 그리고 10도씨 전후에 보관하는 것은 기름 종류 약품이라고 하죠. 유제, 예, 10도씨 전후. 자, 연고라, 리미멘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은 약장에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둔다. 섞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둔다. 함께 둔다 이런 답은 아니겠죠. 다른 칸막이에 분리한다. 이게 답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약국에 반납한다.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온도 점검은 하루에 2회. 자, 기록한 온도의 보존기간은 2년. 이거는 국시 나오진 않았어요. 참고하시고요.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시의 오지선다형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역시 국시에 주로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투약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볼게요. 투약. 자, 정확한 약, 환자, 용량, 시간,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파이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6가지 하나 더 추가돼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정확한 약, 어떤 약인지, 환자 이름이 누군지, 몇 밀리그램인지, 몇 개인지, 몇 앰플인지, 용량, 그리고 언제 줄 건지, 잠자기 전인지, 식후인지, 식전인지, 그리고 방법은 경구, 입으로 줄 것인지, 정맥으로 줄 것인지, 뭐 피하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근육 주사로 줄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번 정확해야 되고요. 자,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을 주지 않고 새로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2번 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하고 간호사는 약의 효력과 중독 증상을 알아야 한다. 자, 3번 약품명과 일회 분량이 정확히 기입된 것만 사용하고요.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는다. 다른 병으로 옮기면 안 되죠. 4번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때, 이건 혹시 최근에 나왔어요. 약을 너무 많이 따랐어요. 대부분 이런 시럽 같은 경우 아마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소아 아이들 시럽 같은 거 보시면요. 한 용기에 일회용이 들어있는 경우보다는 용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와요. 그래서 몇 cc 주세요. 그리고 아마 하루치라 그러면 3번 먹는다 그러면 3번의 용량이 한 통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라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따랐다. 용량이 cc에 비해서. 그러면 약병에 다시 붓지 말고 그 따라버린 약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립니다. 다시 따라서 먹입니다. 자, 5번 약을 잘못 사용 시 즉시 의사와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자, 6번 환자에게 투약 시 라벨은 3번 이상 확인하도록 한다. 마약과 수면제는 법률의 규제를 받으므로 수량을 잘 확인한다. 자, 액성 약물이 뿌옇게 흐려졌거나 색깔이 변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 약제를 희석할 경우에 약의 용해 속도, 체내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이거 혹시 나오지 않는 문항이에요. 자, 맛이 불쾌한 물약 투여 전 불쾌감 감소를 위하여 얼음 조각을 준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중요한 것은 중독 증상 확인하는 거, 3번 다른 병으로 옮기지 않는 거, 4번 약을 너무 많이 시럽 같은 경우 많이 따랐을 때는 약병에 그 약을 다시 붓지 않는다. 새로 다시 따라준다가 맞습니다. 5번 약을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국실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약물 복용 거부 환자가 있어요. 거부 환자. 대안, 대처로 옳은 것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자, 1번 보호자와 상의하여 다른 약으로 교체한다. 2번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하니 강제로 먹인다. 3번 투약 거부 시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보고한다. 답은 3번이겠죠. 4번 투약을 보류하고 기다린다. 5번 약을 먹이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보셨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안전한 투약 및 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풀어봅시다. 1번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해도 좋다. 아니죠. 2번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봉에 부어둔다고 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립니다. 자, 그리고 3번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죠. 4번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특히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앰플로 생겼기 때문에 그냥 실온 보관했었습니다. 그리고 알약이 많죠. 항정신성 의약품은. 알약 같은 경우도 실온 보관이죠. 5번 좌약이나 생리식염수는 냉장 보관한다. 아니죠. 실온 보관합니다. 특히 좌약은 너무 고온인 여름에는 냉장 보관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실온 보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투여하기 전에는 실온에 뒀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많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효과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어서요. 자, 생리식염수 같은 것도 냉장이 아니고 실온 보관이죠. 자, 약물이 변질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계속 사용한다. 2번 의사에게 문의한다. 3번 즉시 버린다. 4번 다른 약물과 혼합한다. 5번 약국에 반납한다. 답은 3번 즉시 버린다가 맞습니다. 약품 관리 시 4도씨 이하의 온도, 냉장 보관이죠. 보관해야 되는 약품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혈청, 생리식염수 좌약. 혈청은 냉장, 생리식염수 좌약은
실온. 자, 2번 인슐린 예방 백신 혈청. 이게 2번이 답이죠. 3번 헤파린 냉장. 포도당 주사 좌약 실온. 4번 예방 백신 냉장. 생리식염수 실온 좌약 실온. 5번 포도당 주사 DW라고 표시되어 있죠. 포도당. 이건 실온이죠. 거의 수액 플루이드 이런 것들은 다 실온입니다. BCG 예방접종 백신이죠. 이거는 냉장. 그리고 생리식염수들 실온. 맞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그 인체와 같은 호르몬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혈청재질, 블러드, 피와 관련된 제재는 냉장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우리 코로나 때 백신 이동할 때도 냉장 보관해서 이동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실온에 노출되는 바람에 대량 폐기했던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코로나 백신 때. 그때 이제 대서특보를 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 코로나 백신이 모자라서 한참 난리칠 때. 그래서 이런 냉장,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관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갖고 다니실 때도 냉장으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방된 2024년도 작년 출시된 문제입니다. 처방된 용량보다 많은 양의 물약을 약컵에 따랐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옳은 방법은 너무 많이 따랐어요. 1번 따른 용량을 그대로 투여한다. 아니죠. 2번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그리고 간호 기록을 하는 겁니다. 3번 처방 용량만 투여하고 남은 약은 약컵에 그대로 보관한다. 아니죠. 4번 초과된 용량은 다른 약병에 보관한 후 다음 투약 시간에 투여한다. 다시 사용하시면 안 돼요. 5번 다른 물약을 원래 약병에 넣고 처방 용량만큼을 따라 다시 투여한다. 아니죠. 답은 2번. 국가고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약물의 복용 방법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1번 물약입니다. 흔들어서 준다. 약물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용기에 입을 대고 먹이면 안 된다. 2번 기름약 있어요.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하거나 차게 해서 먹인다. 3번 치아에 착색되는 약이 있어요. 철분제제. 이거는 착색이 되니까 빨대를 구강 깊이 삽입해 빨아먹는다. 그래서 빨대를 이용한다. 과거 아주 오래된 국시에 나왔던 항목이라 빨간색으로 빨대를 넣습니다. 4번 혓바늘이 돋았을 때 입안에 물게 있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설하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우리 협심증 배우면서 니트로글리세린, NTG라고 하는 약물을 배우실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설하 투여제죠. 혀 밑에 점막을 통해 투여합니다. 혀 아래에 녹입니다. 그리고 되게 하얀색으로 작게 생겼어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급성 아주 그냥 응급약물 중에 하나고요. 약물이 녹을 때까지 혀 아래에 넣고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니트로글리세린 항협심증약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 마비가 올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면 그때 빨리 투여해야 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약물이에요. 6번 루골 용액이라고 있습니다.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하여 빨대로 투여하는데 이는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다. 7번 하트만 용액. 일반 노말셀레아인 NS라고 되어 있죠. 그 생리식염수는 대부분 많이 쓰고요.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 저혈압이라든가 쇼크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트만 용액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에 칼슘과 칼륨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 약, 용액 솔루션이라고 하죠. 약을 물이나 알코올에 녹인 것이다. 흔들 필요가 없고 위생과 안전을 위해 1회 용량씩 제공되기도 합니다. 시럽이 있고요. 감미료 약 성분이 포함된 점성 액체죠. 어린이 약에 자주 사용하고요. 로션, 피부에 도포하는 액체고 유타객은 영어가 더 편하실 거예요. 에멀전. 우리 화장품에 혹시 에멀전 최근인가요? 좀 오래됐죠? 스킨로션만 하다가 갑자기 에멀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가 미세 입자로 혼합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가만히 두면 또 블리칭이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 로션보다는 조금 더 묽고 스킨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걸 중간에 유타객, 에멀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타객은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고형 성분이 물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침전되기 쉬우니까 사용 전에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딩크제. 딩크제는 알코올이나 생약 성분을 포함하고 피부에 바르는 약에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딩크제입니다. 그리고 주사제는 피부 아래나 정맥,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액체입니다. 특히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 바이알이나 앰플을 통해서 완전 무균 상태로 주시가 되죠. 자, 고체 제형 중에 이제 먹는 것 중에 하나죠. 가루약 있고요. 약을 가루로 만드는 것, 캡슐. 약을 젤라틴 껍질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액체 또는 고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분리되게 분해되게 만들어져 있죠. 캡슐. 그리고 정제. 정제는 타블렛이라고 하는 단어죠. 타블렛. 그래서 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약. 다양한 약효 조절 방식이 사용됩니다. 눌러서 만든 고체. 우리 정제 중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타민은 커져요. 크기가. 그래서 먹기가 되게 힘들죠. 비타민은 유난히 커서. 근데 일반 우리가 약이다. 병원에서 어떤 질환이나 이런 용으로 먹는 약은 같은 약인데 미리그램 용량이 알약이 크다고 해서 크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약을 정리하거나 환자한테 투여하기 전에 우리가 퇴원약 같은 거 정리할 때 보면 알약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크면 알약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같은 약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더 작은 게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미리그램인지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거예요. 자, 연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반고체 형태죠. 피부 보호 및 약물 흡수 목적입니다. 그리고 좌약이 있죠. 직장이나 질에 삽입하는 고형약이죠. 체온에 의해 녹아 흡수됩니다. 보관 방법은 실온 또는 냉장. 냉장에 보관하는 경우는 여름에 너무 병동이 에어컨 많이 트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너무 말랑말랑해져 있으니까 잠깐 냉장실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한테 투여할 때는 반드시 실온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녹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고형약, 너무 딱딱하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는 게 바로 좌약이죠. 자, 앞전에 살짝 얘기했던 거를 다시 정확하게 또 나왔죠. 특별한 보관이 필요한 약물들, 특히 냉장 보관 2에서 8도씨, 예방 백신 BCG, PPD, 그래서 결핵 백신, 결핵 반응 검사, 투베리쿨린,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혈청, 간장 추출물, 그리고 혈액 제제, 블러드. 실온 보관하는 건 대부분 경구약, 입으로 먹는 거는 대부분 실온 보관한다. 기타 유의사항 볼게요. 반복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간호사한테 보고한다. 변색, 색깔 변하고 밑에 뭔가 가라앉았고 냄새가 이상한 약물도 사용 금지한다. 약물 카트나 약장 내 약물은 종류, 용량,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냉장 보관 약물은 전용 냉장고로 사용하고 온도 기록이 필수다. 그리고 개봉일 기재 후 적어두거나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주사제 같은 경우는 개봉하면 다 버리죠. 자, 약장 관리입니다. 별표 중요한 표시되어 있어요. 항정신성 의약품, 아편, 마약, 마약제, 라벨 부착하여 이중 잠금 장치, 이중. 금고같이 잠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약장 한쪽에 열쇠고리가 있고요. 마약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근무 교대 시마다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개 있는지. 열쇠는 누가 갖고 있죠? 그 근무 때에 책임 간호사가 보관을 하고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약을 투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합니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용 방지죠. 오용. 내 맘대로 처방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특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편이랑 마약제제, 데메롤, 페치딘 이런 것들은 펜타닐 이런 것들 마약성 진통제가 응급실에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어쨌든 다발성 사고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저혈압이라든가 쇼크사, 그리고 이제 TA, 교통사고 많이 환자들 오는데 그때 출혈이 너무 심하고 사지 절단이 됐다든지 이러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진통제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당장에 데메롤처럼 바로 효과가 나는 거를 IV로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놓습니다. IV로.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마약대장을 꾸리고 안에 차팅을 하고, 특히 데메롤 같은 경우가 앰플로 돼 있었는데 이 앰플에 뭐 절반만 쓰는 경우가 있고 다 쓰진 않거든요. 그럼 절반 썼어요. 그러면 주사기로 절반을 뽑고 나서 남은 절반은 그 절반이 담긴 채로 약국에 반납합니다. 그 안에 마약 그 용액을 버리지 않고요. 그 남은 약마저도 반납을 하고 반납 마약 대장에 기재를 하고 간호 차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납을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합니다. 왜냐면 의료인들이 마약을 뒤로 유통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그거에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된 관리 대장,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독약과 극약이 있습니다. 품명, 수량, 사용 목적, 판매, 연, 월일, 양수인, 받아가는 사람 성명,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자체도 없죠.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는 게 바로 독약과 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자, 한번 시험 풀어볼게요. 안전한 약물의 보관과 투약을 위해 PCG, 결핵 백신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에서 5도씨 냉암수에 보관한다. 답이 1번이죠? 제가 빨간색을 잘못 쳤네요. 자, 1번이 답입니다. 2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2번 틀린 답이에요. 3번 액체 백신은 4주 이상 보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백신 액체잖아요. 고체도 아니고. 실제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제 분말로 해서 이제 분말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일정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액체 백신은 이미 액체로 만들어진 백신이죠. 코로나 예방 접종처럼. 액체 백신은 따면, 오픈하면 보관하지 않고 바로 폐기합니다. 자, 보관하는 동안 앰플을 자주 흔들어주진 않죠. 자, 건조 BCG는 희석 후 3일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부분 백신 같은 경우는 따면 못 써요. 자,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2024년도 출시된 거예요.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 열쇠를 걸어놓고 잠그는 약은 뭐냐? 이거죠. 잠가서 보관하는 약은 무엇이냐? 1번 아스피린, 2번 에피네프린, 3번 인슐린, 4번 니트로글리세린, 5번 모르핀. 답은 5번 모르핀, 몰핀, 데메롤. 나중에 뒤편에 마약성 진통제를 배우시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1, 2, 3, 4번도 다 배우실 약물들이에요. 답은 5번. 마약인 줄 아는지 보는 거죠. 자, 약물의 용기. 국시에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번 밀봉용기, 기밀용기, 밀폐용기, 차광용기. 자, 밀봉, 기밀, 밀폐. 그죠? 밀폐. 1번 볼게요. 가장 효과적으로 미생물이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미생물이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밀봉용기입니다. 특히 그래서 IV, IM 주사 제제는 무조건 밀봉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앰플, 바이알 이런 것들이 밀봉용기에 들어가 있고요. 2번 기밀용기. 기밀은 수분, 물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그래서 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 침입, 손실,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이 딱 닫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과산화수소, 옥시풀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도 있으시죠? 이렇게 소독하는 소독제. 그래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미생물까지 방지할 수는 없죠. 3번 밀폐용기. 약품의 손실이에요. 약, 알약 뭐 이런 약들이 파손되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그냥 어떻게 해요? 밀폐, 이렇게 닫아놓는 거. 그래서 종이 상자나 종이 봉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광용기는 뭐를 차단한 거죠?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용기. 그래서
갈색병, 검은병, 비스트로부터 차단하는 것을 얘기하죠. 약물을. 갈색병, 차강지로 포장된 용기, 그리고 과산화수소도 그렇게 차강이 돼 있기도 하죠. 자, 분말약제를 압축하여 단단하게 만든 거 뭐였어요? 정제였죠. 갑자기 넣어놨습니다. 과거에 혹시 나왔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밀봉. 그리고 단어 한번 보세요. 밀폐가 왠지 폐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제일 강하게 막은 것 같지만 실제로 밀봉이 가장 강합니다. 미생물 못 들어오게. 자, 밀봉용기, 앰플이죠. 응급약물들은 대부분 이런 앰플 속에 들어있어요. 응급약물들. 그래서 하나하나 따서 바로바로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몰핀, 모르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도 이 앰플로 들어있어요. 앰플에. 자, 옆에 보시면 이제 바이알이죠. 바이알. 그래서 이것도 여기 위에 철저하게 고무 마개가 있고 그 마개를 이 철이 캔처럼 그 철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도 따지지 않죠. 손으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플라스틱 뚜껑을 따고 그 고무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서 믹스해서 사용하는 게 바이알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대부분 주사제는 바이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알, 앰플. 이제 주사실에 가시면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밀폐 용기는 뭐였어요? 알약 같은 것이 약봉투라고 했죠. 알약 같은 게 다른 약하고 섞이지 않게끔만 분리시킨 것을 바로 밀폐 용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약봉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밀 용기. 수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미생물까지 차단하지는 못하죠. 차광 용기. 어떤 제재가 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차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갈색병에 담기도 하고요. 실제 이렇게 이 옆에 있는 거는 차광 그 비닐이에요. 비닐, 영양주사. 특히 비타민 같은 영양주사, 고비타민 주사는 이렇게 씌워놔야 돼요. 봉지를. 그래서 이게 주사가 있고 거기다 봉지를 씌웁니다. 왜 씌우냐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면 산화하죠. 산화. 그래서 파괴돼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새까맣게 옆에 또 있는 봉투는 저희가 토탈 비경구 영양제라고 해서 TPN이라고 하는 게 환자가 누워 있는데 상태가 너무 호전되지 않아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 안에 그 영양분을 다 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수액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탈 비경구 영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농도가 아주 고농도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닐 재질로 씌워서 줍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큰 용량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제재가 들어가 있고 우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저렇게 검은색 비닐을 씌운 이유는 그 단백질마저도 빛을 보면 효과가 변질될까봐 씌워놓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폐, 기밀, 밀봉이 있다. 그러면 어느 거가 제일 차단이 강한다? 밀봉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 챕터는요. 고대 이제 그리스, 이게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요즘 뭐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변형되어 있는 걸 하는데 왜 이걸 썼냐면요. 지금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게 약어입니다. 의학 약어. 특히 약어 중에 우리가 입으로 주세요. 점맥 주사 주세요. 뭐 근육 주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약어를 쓰거든요. IM, IV 뭐 등등. 그리고 뭐 PO, 식후 주세요. 식전 주세요. 하루에 2번 주세요. 하루에 4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닌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이거 넣어봤어요. 자, 이게 고대 그리스 의사죠. 히포크라테스는 실제 그리스 때 신화 보면 그리스 때 이게 이념, 어떤 문학이라든가 사상 플러스 의학도 같이 섞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히포크라테스가 분리를 했죠. 의료는 의료로. 그래서 의학 사전처럼 의료 행위를 딱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 여기 보시면 푸시케가 있어요. 영혼과 정신을 의미하는 사이키인데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영혼의 여신이 푸시케가 유래된 거예요. 푸시케는 사랑의 신이었고 에로스의 부인으로 여러 난관 속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죠.
육체와 대립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푸시케 PSYCH인데요. 이거를 영혼을 그대로 그리스어를 따다가 의학용어에 어떻게 넣느냐? 정신의학과에서 우리 사이코 알죠? 사이코. 예. 그래서 푸시케 PSYCH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푸시케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심리학, 정신의학. 예. 그래서 여기다가 어원이 맞춰진 거예요. 자, 그리고 공포의 신 포보스. 포보스가 공포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죠. 잔인하게 사륙하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공포의 신 포보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을 공포에서 따다 그리스 때 의학 사전을 분리하면서 어떻게 따왔냐? 포비아라는 단어로 따왔습니다. 포비아. 포보스에서 포비아를 딴 거예요. 공포증. 그래서 포비아는 공포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땡땡 포비아, 땡땡 포비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공포증, 무슨 공포증 이렇게 해서 의학 용어가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자, 앞에 서두는 이제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고요. 보시면 투약 관련 약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들으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렇게 길게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배속을 더 올리시면 됩니다. 2배까지 들으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 투약 관련 약어가 있습니다. 약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 2문제 나오는 거를 운 좋게 만나야 되는데 근데 약어도 아시긴 아셔야죠.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약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약어들이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AC 식전. 자, 그 뒤 옆에 있는 거 IV 정맥내. QN 매일 밤마다. 그리고 MPO 있습니다. 중간에 MPO. 금식이란 단어입니다. 금식 MPO. 그리고 PID 하루에 2번. PC 식후. 그리고 PRN 있습니다. 필요시마다 해라. QD 하루에 1번. SOS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그리고 QH 매시간. ST8 스테이트 즉시. HS 취침 전. QID 하루에 4번. TID 하루에 3번. IM 근육내. SC SQ 피하 딩크젤. OD 오른쪽 눈, OS 왼쪽 눈, OU 양쪽 눈 이런 게 투약 관련 약어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많이 쓰는 거. 그리스어로 DI 나이라고 하는 게 데이란 뜻입니다. 하루란 일이란 뜻이에요. 하루. 그래서 BID BIS in die 그래서 이 B자가 2번이란 뜻이랍니다. 그리스어로. 그래서 하루에 2번 주세요. BID. 예, 그리고 TID는 하루에 3번. TID는 간편하게 영어로 그냥 트리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QID 쿼터 하루에 4번 주세요. 대부분 하루에 4번 주면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10시, 밤 10시 이렇게 4번 투약을 합니다. 자, PRN은 필요시마다예요. PRN. 그리고 AC는 식전해 주세요. 어떤 약을 먹거나 투여했을 때 식전 AC. PC 식후에 주세요. 포스트란 단어죠. HS 잠자기 전에 주세요. 잠자기 전에 주는 약물은 대부분 수면제를 가장 많이 주죠. 수면제. 그리고 STAT 즉시 달라. PRN 필요시마다 달라.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PO 금식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어는 아니고 그리스어로 만들어졌구나. 한번 보세요. 자, 처방전에 사용하는 약어와 그 의미가 옳은 것은 1번 BID BIS in die 그래서 하루에 2번이죠. IV, IM 이런 거는 좀 다 아셔야 되는데 AC는 식전이고요. 2번. 3번은 OD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눈입니다. 4번 PRN은 4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QD가 매시간이고요. PRN은 필요시마다 줘라. 그래서 PRN은 언제 오도를 넣냐면
38도 의사 오도가 그래요. PRM 오도라고 써있고 38도 이상 고열시 바이탈 사인 중 38도 이상 고열시 타이레놀 ER ET 두 T 그러니까 E 테이블 타블렛이죠. 2R을 PO 경구 투여해라. 입으로 줘라. 그리고 PRN 뒤에 써놔요. 그럼 뭐예요? 38도가 넘어가서 고열이 뜨면 필요할 때마다 피아네르노, 타이레놀 2개를 환자한테 처방해라. 이게 오더죠. 그래서 PRN 오더를 루틴으로 정기적으로 받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해야죠. 차팅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PRN 몇 시간마다가 아니고 필요시마다. 그리고 5번 IV 베이너스죠. 그래서 혈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다. 근육내가 아니죠. 근육은 머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IM이 이제 근육내겠죠. 이것도 이제 간호기록지나 의사 처방 전에 이 영어 단어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자, 약물의 유용 및 복용 시간이 있습니다. 유용 및 복용 시간. 대체, 강장제, 억제제, 지지제, 완화제, 치료제들이 있다. 그래서 대체는 바꾸는 거죠. 인슐린, 타이록신. 실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인데 정말 똑같은 인슐린을 대체해서 투여하죠. 없는 분들. 강장제, 체내 기능을 강화하는 비타민 같은 것. 억제는 없애는 거, 막는 거. 항생제, 항암제. 지지제는 회복을 도와주는 지지하는 해열제, 열을 떨치죠. 완화제는 질병의 완치는 없으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사제라든가 통증, 진통제 이런 것들. 치료제는 실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 아예 치료하는 겁니다. 균을. 자, 약물의 유형 및 복용 시간 보면요. 식전, 식후, 기타가 나와 있어요. 식전에는 밥 먹기 전에 공복시니까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어때요? 좋겠죠? 그래서 약의 신속한 작용을 필요할 때 하고요. 위장 보호를 위해서 빈속에 복용해야 합니다. 할 때 식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 흡수가 빠른데 위 점막에 자극이 심하고요. 불쾌한 맛을 가지는 약은 좀 힘들죠. 그래서 속이 쓰린다라는 표현은 식전에 먹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강장제, 식욕 증진제, 그리고 식욕 증진제, 식욕입니다. 그리고 진통제, 진해제, 구충제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른 약 흡수 시간은 식사 전 2시간에 식전 2시간 전에 먹으면 가장 빠르다. 식후는 약 흡수는 늦지만 위 점막에 자극이 적죠. 소화제, 지사제, 일반 약들이 식후에 많이 먹습니다. 자, 기타 수면제는 잠자기 전에 드시고요. 식간, 식사 중간에는 이뇨제라든가 강신제, 제산제. 정시 간격으로 투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을 왜 하루에 3번 주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지. 3번 먹으면 아침 9시 먹고 뭐 11시에 먹어도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옆에 보시면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그랬습니다. 항생제, 항암제 등등. 그래서 혈중 농도를 하루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번이면 3번을 시간을 나눠서 줘야 유지가 되겠죠. 아침에 너무 2번을 다 먹어버리면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국시에 나왔던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국시에 나왔는지. 투약 시간입니다. 항생제, 결핵의 화학요법제, 그리고 항고혈압약, 그리고 인슐린, 이뇨제 등은 처방된 투약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맞죠? 잘 기억하세요. 약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1번 기랑, 2번 혈중 농도 유지, 3번 중독작용 촉진, 4번 약물 내성 증진, 5번 흡수 과정 지연. 답은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죠? 이때 중독작용은 촉진이 아니고 줄어들죠. 중독. 내성도 증진하는 게 아니고 내성을 방지할 수 있죠. 흡수 과정 지연도 지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끊어서 그래서 5도 하에 정확한 시간에 투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8시간마다 주세요. 5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6시간마다 주세요. 6HR 6시간 투여. 그래서 아무 때나 오진 않죠. 정해진 시간에 오죠.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인계하고 하는 게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 때 서로 인계를 해주죠. 데이번에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이브닝
오후에 할 거는 또 하는 거죠. 투약이라든가. 약물 작용을 정리했어요. 자, 약물 작용, 약물이 생체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얘기하고요. 국소, 전신, 선택, 일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는 뭐예요? 꼭 국한돼 있다는 소리예요. 작게. 그 부분만. 뭐예요? 소독제, 연고. 자, 연고를 팔에 발랐어요. 얼굴에 반응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소작용. 전신은 뭐예요? 뭔가를 처치를 했더니 그게 온몸에 다 퍼져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 걸 바로 전신작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신으로 돌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약물이 흡수돼요. 어디를 타고 간다?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야 된다. 자, 연고를 발랐다고 전신에 다 돌진 않죠. 네, 그래서 약물이 흡수돼서 대사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에 작용하는 것을 전신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선택작용. 특정 장기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특이적 친화성 때문에 그 특정 조직에만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일반 작용, 여러 장기 동시 또는 순차적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장기 구분 없이 널리 쓰는 게 바로 일반 작용이다. 직접,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약물이 직접 그 부위에 가가지고 반응을 유도하는 거고, 간접은 뭐예요? 너 이렇게 좀 거기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 뭐가 도와주겠어요? 다른 장기의 간접적 반응. 약물이 그 호르몬을, 그 대사장기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시켜서 그 호르몬이 그 장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 유도하는 자극제, 이게 간접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약 복용 시 유의사항. 투여 시간은 약의 효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의사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 복용. 약물의 형태가 변형되면 흡수율 저하될 수 있어요. 식전 식후 복용은 약물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 기관에 도달하여 발현되는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피죠. 피. 혈액은 어디를 돈다? 피 속에 뭐가 들어가면 머리만 돌아요? 팔만 돌아요? 아니죠. 전신을 다 한 바퀴를 돌죠. 바로 4번 답은 전신작용이다. 그래서 이 챕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전신작용, 혈액을 통해서 전체 다 돈다. 이 전신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용 계시기, 반감기, 정체기, 치료작용 중에 이제 부작용과 독작용이 있어요. 치료작용 중에는. 자, 작용 개시했어요. 문 열었어. 약을 투여한 뒤 처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개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먹으면 몇 분 뒤 효과가 있어요? 요즘 뭐 10분으로 줄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20분, 30분 뒤에 통증 효과가 좀 사라졌었죠. 그렇게 작용 개시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감기는 반이죠. 하프, 절반. 혈중 알코올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혈중 약물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 자, 10을 넣었어요. 약물이 10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피에서 이게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흡수 배설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물의 반감기가 다 알고 있어야 어느 시기에 쓰고 처치가 또 들어가죠. 정체기는 정체 멈췄다. 약의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료 농도가 유지되는 시기예요. 멈추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들어갔어요. 흡수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효과가 쭉 이어지는 시간, 유지되는 시간. 그게 정체기입니다. 멈췄다 보는 거죠. 이제 용량 조절이 됐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농도가 유지되는 기간을 얘기한다. 치료작용은 뭐 치료 목적에 원하는 효과죠.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근데 치료를 하려고 넣었더니 부작용도 있고 독작용도 있더라. 부작용은 원치 않은 불편감. 알고 넣죠.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좋고 안 좋고 누구한테 나타나고 누구한테 나타나지 않고의 차이예요. 그럼 부작용 같은 경우는 경미하거나 조금 높거나 불편한 게 생겨요. 근데 그거를 투약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졸림, 입마름, 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졸음이 오죠?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먹으면 졸음 안 와요? 잠 오죠.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들기 때문에 졸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불편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감기약 주면
낮 시간에 졸음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운전을 피하도록 얘기하죠. 너무 잠이 오니까. 자, 그리고 독작용은 자, 투여를 했더니 독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심각한 피해 또는 생명의 위협 수준을 나타내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럼 뭐예요? 생명 위협. 그 뭐예요? 독이 됐다. 그래서 독작용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약물 작용 중 건강에 심각한 피해 또는 생명 위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 부작용, 2번 방광기, 3번 정체기 등등 나오면 답은 뭐예요? 독작용. 독이 된다. 외우시면 돼요. 자, 체내 약물 과정, 이제 약물이 작용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가지겠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약을 투여를 하거나 먹거나 아무튼 우리 인체에 들어왔다. 이제 그 순서예요. 들어와서 소변으로 나가는 과정을 네 개로 나눴다 보시면 돼요. 체내 약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대사라고 하는 게 메타볼리즘이죠. 대사작용. 그래서 대사라는 단어가 시험에 정의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흡수는 뭐예요? 우선 들어가야 되겠죠. 흡수. 내가 뭔가를 약을 먹었어. 주사를 맞았어. 그러면 들어가야 되죠. 약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혈류 내로 들어가는 과정. 피로 들어가야죠. 피로 들어갔어요. 특징이 뭘까요? 경구, 입으로 약을 먹던가 근육 주사를 넣던가 피부로 흡수가 되던가 아니면 정맥으로 혈관에 직접 들어가던가. 그쵸? 그래서 용해도라든가 분자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폐하 그리고 위 내용물 등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를 놓은 거보다는 정맥 주사를 놓은 게 훨씬 더 빨리 영향이 가겠죠. 흡수 부분에서. 그리고 알약으로 먹는 게 가장 느리게 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는 약물, 투여한 약물이라든가 먹었던 약이 내 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흡수했다. 네, 흡수입니다. 2번 분산. 들어갔잖아요. 이제 혈류에 흡수된 약물이 작용 부위로 이동하는 걸 분산시킨다. 먼저 흡수 몸에 들어와서 그거를 쫙 퍼뜨리는 거죠. 어디까지? 그 약물이 작용하는 부위까지 이동. 그래서 부위 작용하는 부위로 이동. 중요합니다. 단어 부위로 이동한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혈액순환 상태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혈액은 뇌 장벽 통과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빨리 퍼지느냐 늦게 퍼지느냐. 그래서 분산. 자, 3번 대사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사는 뭐예요? 그러면 그 장기로 갔어. 작용 부위로 넘어갔어요. 자, 약물이 불활성 형태로 변환하죠. 그래서 불활성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그래서 대사됐다. 그래서 보면 간에서 거의 대사가 이루어져요. 간에서 세포 내의 약물, 대사성 효소들이 약물을 분해합니다. 네, 분해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뭔가 분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라는 게 들어왔어요. 흡수가 됐고 분산이 돼서 그 약물이 그 작용하는 부위로 가서 활동을 했어. 그럼 이건 분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제 대사가 돼야죠. 이제 소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소화를 했다. 그럼 그때 부산물이 나오죠. 이제 뺄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부산물은 어디로 나가요? 이제 신장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죠. 그래서 배설 마지막에 이제 뱉어내야죠. 먹고 이제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약물이 배출되는 과정이다. 얘는 어렵지 않죠? 배출되는 과정, 배설이다. 주로 신장, 소변 이런 것들을 통해 배출되고 또 호흡이나 담 즉 대변으로도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장애 시 약물이 축적될 수 있죠. 설사 변비에도 배설에 영향을 받죠. 특히 소장 작용 약물은 설사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흡수를 못했는데 설사를 하면 아주 다 분해되기 전에 쓰임을 다 하기 전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변과 설사는 어때요? 형태가 다르죠. 네. 그래서 꽝 다 소화해서 대변으로 빼는 것과 중간에 아직 안 됐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영양 손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체내에 뭐가 들어오면 피로 들어오는 과정이 흡수고 피가 흡수를 했고 그 피가 돌아서 그 약물이 원하는 장기에 그 곳에 작용 부위에 도착을 이동해 주는 게 분산이고 자 그때 그 약물이 변화를 한다.
그래서 그때 대사가 된다. 대사. 그리고 그 대사 되고 나서 필요 없는 거는 배설. 신장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험 문제 볼게요. 약물의 체내 작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작용 순서죠. 순서가 나왔었어요. 이게 기출입니다. 국가고시 나왔던. 자, 첩은 뭐예요? 흡수. 먹어야죠. 수. 마시고 먹고 이제 거기로 가죠. 분포, 분산, 분포 퍼뜨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대사, 소화하고 마지막에 배설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물어본 시험 문제였어요. 자, 약물작용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4개 보실게요. 체중 연령 중요하죠. 체중 연령에 따라서 틀리죠. 그리고 노인들은 더 축적이 되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축적 위험이 있죠. 자, 들어왔으면 할 건 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게 문제가 돼요. 2번 성별. 여자 남자 틀리고 임신 수유 중 또 틀리죠. 그래서 여자는 지방 조직이 비율이 좋죠. 그래서 지용성 약물에 영향을 줍니다. 3번 투여 시기와 경로도 다르죠. 그래서 식전, 식후 흡수 속도는 정맥이 가장 빠르죠. 그리고 근육, 그 다음에 피하, 그 다음에 경구. 피하는 바로 피부 밑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 위를 통한 흡수, 경구. 그래서 정맥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근육 주사가 빠르다. 주사가 빠르고 그 주사 중에 피하 주사가 가장 느리다. 요 입으로 먹는 거는 가장 흡수 속도가 느리다. 자, 경구 투여. 입으로 투여하는 거 주의사항 중에 의식 없으면 주면 안 돼요. 수술 전도 금식이에요. 삼킴 가능 여부가 중요하죠. 상처가 있는 구강이나 식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4번 특이 체질, 유전 요인이죠. 과민 반응 또는 무반응 가능성이 있고 용량 조절과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자,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심리 상태와 약물 효과, 감정, 기대, 태도 등에 의해서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진통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은 정신작용 약물이니까 조금 민감하죠. 심리 요인 예시로 보면 색깔이나 형태, 맛, 간호사 설명이 환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 근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던지면 어때요? 약이 바뀌었어. 그럼 되게 예민할 수 있죠. 투약 방법, 시간 사전에 안내하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시보라고 위약입니다. 가짜 약이란 뜻이죠. 플라시보 효과가 저는 응급실에서 플라시보를 많이 했죠. 네, 이런 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약물 중독은 아닌데요. 꾸준히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았던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관리대장에 그 환자가 누군지를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좋아해요. 마약성 진통제를. 왜냐면 그냥 낮은 단계 쓰는 것보다는 가장 높은 단계를 썼을 때 갑자기 몸이 편해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 케어할 때 한 번씩 위약을 씁니다. 플라시보를. 자, 실제 약효는 없는데 기대감이 있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약 사용 시 색이나 형태, 맛을 실제로 약과 똑같이 유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메롤, 우리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한 번 놨는데 한 번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달라고 해요. 또 놔달라. 또 놔달라. 근데 그거는 내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중독이 될 수 있는 제제이기 때문에 많이 투여하면 안 되거든요. 또 호흡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 오도 하에 합니다. 플라시보도. 그래서 똑같이 생리식염수를 주사기에 넣어요. 생리식염수를 주사기에 넣어서 투여합니다라고 몰래 투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환자가 그걸 맞으면 안 아프다고 해요. 실제 위약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위약이 있구나. 실제 병원에서 쓰는 겁니다. 환경과 약물 효과도 있죠. 그래서 뭐 수술 전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될 수 있고 또 약물 효과 흡수가 좀 더뎌지죠. 추운 환경에. 그리고 약물의 용량, 도수입니다. 투약 시 6가지 원칙, 원래는 5개였어요. 5라이트였는데 확장됐어요. 자, 정확한 약,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대상자, 그리고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확한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물 용량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종류 중에 한량,
이제 휴여 용량 순서예요. 보시면 자, 한 약 뭐예요? 작용이 전혀 없는 최대 용량. 뭘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까지가 한계치 할 양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 유효량. 유효는 뭐예요? 효과가 있다란 뜻이죠. 유효. 그래서 효과가 처음 나타나는 최소량입니다. 최소 유효니까. 자, 그리고 위에 밑에 상용량.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상용화해라. 상용. 치료 용량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표준 용량. 하루에 타이레놀 몇 개 이상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치료 용량, 상용되는 양, 표준. 최대 용량은 위험은 없어. 근데 투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대 용량이라고 합니다. 최대 용량. 그다음에 중독량이 있죠. 중독량. 중독이 될 수 있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용량을 중독량이라고 하고요. 내량은 중독이 없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 이게 최대 용량보다 더 높은 한계치, 중독까지 가기 전까지 주는 한계치를 내량, 내 몸에서 버틸 수 있는 내량입니다. 치사량은 뭐예요? 50% 이상, 50% 치사 가능성이 있느냐, 실험적 수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50%는 여기까지 투여하면 50% 죽느냐 사느냐,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치사량입니다. 자, 투여 시 주의사항 볼까요? 일정한 시간 간격과 용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반감기를 고려해서 복용 간격을 조절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반감기가 뭐였어요? 투여를 하고 몸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약물이 용량, 도수죠.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정하게 효과가 가는 시간. 그럼 일정하게 효과가 유지가 3시간 된다고 봐요. 그럼 3시간 동안 뭔가 증상이 좋아졌죠. 3시간 유지가 되니까. 그럼 반감기가 3시간이니 그럼 반감기 끝나면 약을 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줄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간격 조절을 하죠. 아직 반감기가 남아있는데 그 전에 약물을 또 넣어버리면 용량이 오버되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를 고려하라. 자, 투여 용량 순서 보시면요. 한량, 효과 없는 거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최소 유효, 치료 용량, 최대 유효량, 중독량, 내량, 치사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약물의 병용 효과예요.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의 뜻인데요. 협동작용, 대항작용, 시너지죠. 시너지, 협동. 그러면 협동한다는 뜻은 뭐예요? 효과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두 가지 약물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상승하는 것을 협동작용이라 한다. 상가, 보강. 상가는 두 약물이 각자 작용하면서 전체적 효과를 올려주는 거고, 보강은 한 약이 다른 약의 작용을 도와주는, 보강해줘라, 보강한다, 보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대항은 반대죠. ANTA 또는 ANTI라고 하는 안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펜은 펜인데 안티펜은 뭐예요? 싫어하는 펜이죠. 그래서 대항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를 꼭 넣어요. 그러면 항생제 같은 것도 안티를 앞에 쓰게 돼 있어요. 항이니까요.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도 히스타민 앞에다 안티를 씁니다. 안티히스타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약물 병용 시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은 밀어내잖아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처럼. 그래서 감소 또는 떨어지는 걸 상쇄, 감소 또는 상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항작용, 반대작용. 병용 효과는 약물 상호작용 파악에 중요하죠. 투여 전 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다. 그래서 뭐를 넣는데 뭐를 투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항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투여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경구 약물의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 설하. 설하는 어디 넣어요?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인다. 대표적인 약물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 치료제. 임금약물이죠. 혈관을 펴서. 그래서 협심증 있을 때 반드시 쓰는 약물 설하정. 자, 캡슐, 트로키, 액상형 있습니다. 액상형, 정맥 투여용 수액 있습니다. 복용적 약의 형태와 특성은 반드시 알고 해야 되겠죠. 약물의 연용 효과입니다. 연용, 연결된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축적작용,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중독, 독작용. 보실게요. 축적은 몸에 들어가서 쌓이는 걸 얘기해요.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쌓여서 독을
발생하는, 배설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심부전 치료제인 디곡신, 예, 심출력이죠. 심장의 수축 이렇게 짜주는 거, 수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디곡신인데, 심장 출력을 좋게 해주긴 하나 몸에 쌓여서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적작용이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오용은 잘못된 용도나 방식으로 복용하게 되는 거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죠. 약물 의존라는 건 뭐예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 나올 수 있죠. 불면, 불안, 진전, 손 떨리는 거, 헤로인, 몰핀, 마약류. 마약류 중에 가장 높은 게 헤로인이에요. 히어로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랍니다. 히어로. 내가 강해져. 내가 아주 그냥 뭐예요? 히어로. 용감한. 용감해진다. 처음엔 모르고 그렇게 따왔어요. 마약이 좋은 줄 알고. 자,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 반복 복용 시 같은 용량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같은 용량을 써도 효과가 떨어지고 투여량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내성. 중독은 과량 복용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발생하고, 자, 신체적 중독이 있고 정신적으로 중독이 있어요. 신체적인 거는 약물 없으면 그냥 몸이 다 아파. 정신적인 거는 갈망을 하고 망상이 들어오고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중독. 자, 대사적 상호작용, 생리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갈게요. 대사적인 거는 진정제, 항경련,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죠. 그래서 한 약물이 간 효소작용, 간으로 가가지고 효소작용을 통해서 다른 대사에 영향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리적 상호작용은 다른 부위에서 작용해도 생리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다. 같은 장기 또는 시스템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 자, 경구 투여 시 주의사항을 보면요. 소화, 노인, 임산부, 위장관이 좀 약하죠, 기능이. 그래서 흡수율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음식물 또 위산 같은 경우는 약물 흡수에 큰 영향을 받죠. 약물 간 상호작용, 복용 간격, 순서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약물의 병용 효과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상승, 상가, 이거는 기량작용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상가, 상승은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기량작용, 또 상가작용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가는 상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개개의 약물이 나타내는 작용의 합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썼으면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올라가진 않아. 딱 두 개는 각자 것만 나와. 그리고 상승작용. 두 가지 이상을 썼더니 효과가 어때요? 개개의 1 플러스 1이 아니고 합보다 더 크게 나와요. 두 개를 같이 썼더니 효과가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 넣었는데 세 개가 나오는 합보다 큰 경우가 상승했다. 상가는 같다. 기량은 두 가지 이상 약물을 병용했더니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사라져버려요. 상쇄. 그 효과가 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현상. 좋지 않은 현상이죠. 기량작용.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는 위약이란, 자, 약물작용이 없는 물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플라시보죠. 투약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작용을 활용해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아주 오래전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 두 가지를 같이 썼대요. 자, 약물 작용이 감소했답니다. 감소하거나 상쇄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감소하거나 없어졌어요. 그럼 올라간 거에 똑같은 거예요? 사라진 거. 길항. 반대적으로 둘이 원수였던 거죠. 둘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량작용. 답이 3번입니다. 자, 나왔던 거죠. 똑같으네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했을 때 약효가 감소되거나 상쇄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길항작용. 여기 오지선다형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알고 계셔야죠. 내성은 한 번에 1을 썼더니 1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더 높은 거를 써야 효과가 난다는 게 내성. 축적작용은 독작용이죠. 배출을 못해서 안에 쌓이는 거. 부작용은 안 좋은, 좋지 않은 증상이 나오는 거. 협동작용은 그게 같이 붙어서 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되거나 상쇄됐으니 길항작용이 됩니다.
자, 구강으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 약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요? 식전 2시간. 아주 과거에 나왔었어요. 두 종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각 약물의 산술적인 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상, 그 위로 올라갔다. 뭐예요? 상가예요, 상승이에요? 답은 2번 상승입니다. 상승. 상가는 똑같이 각각 하는 것만 해요. 기량은 아예 떨어지거나 사라집니다.